설일, 김남조.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나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나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두 번째 시입니다. 참 맑은 물살 곽재구. 참 맑은 물살 발가락 새 해적이네.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사랑해야 할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출렁거리는 산들에 부신 허벅지 좀 봐. 아무 때나 만나서 한 몸이 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 네, 복습합니다. 어조, 네, 이렇게 단어만 적어봤어요. 관조적 이런 말, 그리고 교훈적 이런 말, 낙천적 이런 말, 낭만적 이런 말, 냉소적 이라는 말, 그리고 독백적, 비판적, 사색적, 염세적, 예찬적, 종교적, 소망적, 철학적, 풍자적, 해학적. 해학적이란 말이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골계적이란 말도 있었죠. 회화적, 네, 회화적, 그리고 격정적. 격정적이 뭐죠? 격정적? 네, 이 격자가 격할 격자, 거세다는 말이죠. 감정이 거세게 일어나는 느낌. 네, 애상적, 애상적이 뭐죠? 슬퍼하고 아파하는 태도. 네, 그리고 영탄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화자의 이번 영상에서는 화자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우선 어조가 뭐였었죠? 어조? 네, 말의 가락이라는 말이죠. 말의 가락. 한마디로 말투이죠. 또는 어투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인데 그런 말투 분위기가 시 속에 화자가 독자나 시적 대상에게 말하는 태도에 반영이 되죠. 네, 그게 그 태도가 어조라고 여기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네, 화자가 독자나 시적 대상에게 말하는 태도. 네, 그게 어조예요. 자, 화자는 말하는 사람인데, 시적 자라고도 부르고, 서정적 자라고도 부르고, 또 서정적 주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또 페르소나이기도 합니다. 이 페르소나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페르소나. 칼 융의 영어였죠. 칼 융. 네. 이 페르소나도 설명합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 나오는, 네, 원래 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 독립해가지고 분석 심리학회를 또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 나오는 인간의 타고난 정신 세 가지 구성 요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칼 융 문학에서는 칼 융이 굉장히 많이 원용되고 있죠. 칼 융의 이론들이 많이 원용됩니다. 물론 프로이트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좀 어떤 철학자나 정신분석학자 또 뭐 이런 심리학 또 이런 분야에서는 프로이트, 칼 융, 또 뭐 자크 라캉도 많이 인용되죠. 네, 많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인용되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분들이 많이 인용되는데요. 분석 심리학에서 나오는 인간의 타고난 정신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그림자가 있고, 영어로는 shadow라고 하고, 영혼, 탈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그림자, 영혼, 탈 세 가지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구성하는지 봐요. 우선 그림자, 그림자는 좀 뭔가 그림자, 어두운 면이죠. 우리가 무의식적 우리 무의식 속의 어두운 측면을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열등하고 즐겁지 않은 측면, 좀 억압된 측면들, 그죠? 우리 무의식 속에 억압된 측면들이 있는데 그 측면들 중에서도 어두운 측면, 열등하고 즐겁지 않은 측면, 이것을 그림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혼은, 영혼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영혼은 인간의 내적 인격, 그죠? 인간의 내적 인격이 뭔가 봐요. 이제 영혼은 인간의 내적 인격이고, 탈은 인간의 외적 인격이다라고 해요. 탈은 또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혼의 내적 인격이 이제 인간의 내적 인격이 영혼이라고 이 말은 칼 융에서 해당되는 말이에요. 분석 심리학에서 해당되는 말이고 또 다른 데서는 영혼이 다른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명명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 인격을 영혼이라는 단어로 명명을 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내적 인격 이러는 게 좋겠죠. 인간의 내적 인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니마, 또 하나는 아니무스라고 해요. 네. 자, 이제 마로 끝나면 이렇게 끝에 그 불어는 이렇게 아로 끝나면은 여성이고 이렇게 어스로 끝나면 남성이죠. 그래서 원래 애니멀 하듯이 이게 생명인데 여성성을 가리켜 여성성의 생명. 그러니까 아니마 그러면 여성성이고 아니무스 하면은 남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자의 경우는 아니마가 많고 아니무스도 있어요. 반대로 남자의 경우는 아니무스가 많고 아니마적인 데가 둘 다 있습니다. 왜 남자가 젊었을 때는 아니무스가 강해서 남성성이 강한데 좀 나이를 먹으면 여성성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때는 이제 아니마가 발현된다라고 해요. 반대로 여성의 경우는 젊었을 때는 아니마가 강해서 여성성이 강한데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아니무스가 발현돼서 남성성을 드러내죠. 연세가 많이 들면은 여자가 꼭 남자같이 되고 남자가 또 늙으면은 그 외 여성처럼 자꾸 울고 막 그러죠.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두 가지 성질이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칼 융이 분석하기를 근데 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봐요. 아니면 어떤 것을 여성적이라고 할 것인가? 몽상, 몽상, 공상, 환상 이런 것들을 여성성으로 보고 또 꿈의 언어, 또 이성적 자, 조용한 지속성, 조용한 지속성 이런 것들 다 여성으로 봐요. 밤, 휴식, 평화, 사고 깊이, 사고 깊이. 그러니까 이 사고를 기피하는 거죠. 사고 깊이.
식물, 다정한 부드러움, 수동적, 선, 착함을 말하죠. 통합, 개인적, 그리고 비합리적 양상을 지닌 것을 아니마라고 합니다. 비합리적이다 이 말은 합리적, 즉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감수성이, 즉 감성이 강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에게는 아니무스도 있어요.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무스, 즉 남성성, 그러면 현실적이다 이 말이죠. 이성의 작용이 강해서. 그리고 삶의 언어, 현실적 존재, 뭐 역동성, 낮, 여성이 밤이 여성이라면 남성은 낮이고, 또 염려, 그리고 야심, 네, 야심, 그리고 계획, 사고, 동물, 엄격한 힘의 보관자, 네, 힘, 능동, 지, 알미죠. 분열,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국가 사회 중심의 양상, 국가 사회 중심 등의 양상을 지닌다라고 해요. 네, 이거는 그냥 칼 융이 나누어 놓은 건데 시에서도 상당 부분 유효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제 페르소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적 자아 그러면 페르소나이기도 하죠. 원래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건데 탈이라고 여기서는 번역해놨죠. 탈, 가면. 네, 그러니까 인간의 외적 인격인데 우리가 인간의 내적 인격은 큰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인간의 외적 인격은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성이라면 집에 있을 때는 아이의 엄마라는 엄마의 가면을 쓰고 있죠.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또 남편에게는 아내의 모습을 가지기도 하고 또 여성이 만약 선생님이라면 학교에 가서는 그냥 선생님의 모습을 갖게 되죠. 또 길거리에 있는 그냥 여성이라면 또 그때의 모습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또 시적 화자로서 있으면 시적 화자의 모습을 띠겠죠.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 이제 흔히 페르소나라고 많이 하죠. 또 영어로 그냥 읽으면 persona라고 읽는데요. 네, 그런 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외적 인격, 사람이 한 가지 모습으로만 겉모습은 한 가지로 살 수가 없죠. 아버지일 때는 아버지의 탈을 써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부하 직원이면 부하 직원으로서의 탈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면 사장님으로서의 탈을 써야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가면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면들을 가지고 사는데, 네, 그때 그 외적 인격이 달라짐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시적 자아를 따로 설정하는 이유 뭐죠? 네, 시인이 화자로서 시적 자아를 설정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해버리면 그냥 넋두리가 되겠죠. 넋두리. 또 뭐라고 하죠? 넋두리라고도 하고 푸념이라고도 하죠. 푸념. 자기 말만 막 해버리면.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넋두리나 푸념을 독자가 읽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이라는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 시적 자아를 씁니다. 그래서 시인이 표현하려는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적 화자라는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적 화자의 핵심적인 역할이 뭔가, 네, 시적 화자는 어떤 일정한 성격 또는 일정한 어떤 어조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시적 화자가 배경 묘사를 해주기도 하죠. 네, 시를 보면은 배경 묘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네, 이게 이제 화자가 하는 일이죠. 또 시 속에 시간을 요약해주는 역할, 네, 한없이 시간을
시간이 막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다시 뭐 과거로 갔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시간을 그러니까 시 속의 시간을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시의 안정감을 획득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화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자는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균일성을 유지하게 되겠죠. 뭐 어수선하거나 분산된 느낌이 아니라 어떤 맥락, 그러죠. 어떤 맥락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작품 보겠습니다. 설, 눈설자에 해일자 썼는데, 눈 오는 날인가 봐요. 그런데,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 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게 된다. 여기서는 혼자라는 단어가 참 그죠. 여기서는 혼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겨울나무는 겨울나무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론 뭐 겨울나무 하면은 눈꽃이 피어 있는 나무를 연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눈꽃. 우리가 왜, 뭐라 그럴까요? 서리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하얗게 올려져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이제 서리꽃이라고 하죠. 물론 유리에 그게 끼어 있기도 한데, 근데 서리가 나무 위에서 상당히 높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서리상자 써가지고 높을 고자 써서 상고대라고 하죠. 상고대. 그게 하나의 띠를 이룰 정도로 아주 상고대 보신 분들 있나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잘 안 보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서리가 살짝 쌓인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띠를 이룰 정도로 상당히 높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상고대라고 합니다. 근데 눈이 또 나무 위에 쌓여 있으면 그것을 그냥 눈꽃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경우를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겨울나무는 그러죠. 잎도 다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발가벗은 어떤 나목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나목 하면 벗을 나자에 나무 목자 써서 발가벗은 나무. 그래서 다 떨어지고 춥게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고독한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고독한 느낌인데 나무와 바람이 만났어요. 바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겨울나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바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만 겨울나무도 혼자 있지는 않고, 네, 누군가와 혼자 있는 것, 그냥 생각해 보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말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겨울나무와 바람, 이렇게요. 머리채는 머리가 긴, 머리가 좀, 채가 좀 수염이나 머리 같은 것이 이렇게 좀 길게 늘어진 것을 말하죠. 긴 머리. 네, 긴 머리인데 좀 약간 뭉텅이로 있는 것. 그러니까 머리채, 긴 머리죠. 긴 머리인데 좀 많아요.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표현 참 멋지게 했죠. 이렇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의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게 된다. 우리가 겨울나무를 보면 발가벗은 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람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바람이라는 것, 그죠? 바람. 왜 바람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람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종이 가지 끝에 걸려 있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가지 끝에. 바람은 사실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그 자기의 있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사물에 의존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바람도 혼자가 아니다는 것은 바람도 나무에 기대서, 나무에 의존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람도 나무도 혼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뭔가 좀 단호한 느낌이 들죠. 네, 어조가 아주 좀 의지가 강한 느낌이 들죠. 또 의지적 어조, 단호한 어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혼자 단정적이잖아요. 이게 표현이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짧고 단정적으로 나도 아니다. 그죠?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 아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던이라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죠.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가라고. 이제 우리가 정말 혼자라고 느낄 때도 둘러보면 누군가 함께하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혼자는 아니라는 거죠. 왠지 좀 단호한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을, 뭔가 이 어조가 조금 달라져요. 잡아요.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나,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나 라고 표현하는데요. 삶은 언제나, 뭔가 그죠? 어떤 삶은 언제나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봐서 왠지 철학적 이런 느낌도 들죠. 그런데 은총이라는 말, 그죠? 은총이 뭐죠? 은총? 은혜, 은총 이런 말 많이 쓰죠. 은총이 둘 다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사랑도 좀 아주 그 높은 사람, 윗사람이라고 할까? 어른이 아이에게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대단히 높은 존재, 왕이나 신, 이 정도의 대단히 높은 존재감, 즉, 보다 낮은 존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어떤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은 대부분 종교적 언어입니다. 따라서 뭔가 종교적 좀 경건한 어조라고, 종교적인 어조를 경건한 어조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나 있을 것이고,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나 라고 합니다. 섭리도 이제 종교적 언어죠. 네,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 섭리, 그러니까 다스릴 섭자에 이칠 이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자연계를, 어떤 신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신의 법칙인 거죠. 신의 원리이고, 그러니까 자연계의 이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 이치인데 자갈밭이래요. 이렇게 자갈밭. 어떤 고난의 그 어디쯤에나, 사랑도 매양 있겠죠. 혼자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적진 말로서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라고 합니다. 이적진 말이래요. 이적진 말. 뭔가 이적진 말이다. 이 말은 종교적인 말이겠죠. 뭔가 좀 다름, 뭔가 신기하고 뭔가 신기한 기적이 행해지는 듯한 그런 말로서 풀던 마음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다든가, 그러는데, 그런 말로서 풀던 마음, 우리가 왜 아들로서 할 때는 서자 쓰잖아요. 써 안 쓰고, 그죠? 아들로서 할 때 써가 아니고 서를 쓰죠. 써가 아니죠. 근데 이적진 말로서 하고 써를 썼죠. 이렇게 서와 써 구별이 되세요. 이 써를 쓰면은 도구를 나타낼 때, 말이 도구인 거죠.
마음을 푸는 도구니까 써를 쓰고,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는 서를 씁니다. 선생으로서 할 때 서를 써요. 네,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없이 사귀고, 이때도 그 마음을 말없이 사귄대요. 네, 이 겨울나무에 참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겨울나무가 그렇게 말없이 사귄대요. 근데 이제 그 고독한 겨울나무인데 이걸 그냥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삭히다와 삭이다가 있잖아요. 삭이다를 쓰게 되면 뭔가 잠재우는 느낌이 들어, 가라앉히는 느낌? 뭔가 가라앉히고 해결하는 느낌. 그런데 삭히다는 뭐 이렇게 김치를 삭히다 할 때 히자를 쓰죠. 네, 좀 발효시켜서 맛을 내는 것. 그것은 삭히다고, 뭔가 가라앉히는 것. 네, 그런 것은 삭이다입니다. 네,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라고 합니다. 멈하자라고, 이렇게 멈하자, 누리자, 이렇게 자자로 끝나요. 네, 어떤 어조죠? 자로 끝나면 우리가 멈하자의 말은 청유하는 거죠. 청하는 거죠. 청하고, 그죠? 청유형, 이런, 그러니까 멈하자 이런 것을 청유형 어미라고요. 뭔가 하자고 청하는 것을 청유형 어미라고 합니다. 이 청유형 어미를 쓴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설득적 어조라고 하죠. 우리가 설득하잖아요. 멈합시다 하고 설득하니까 이런 것을 설득적 어조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황송하다라고, 그러니까 황송하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에게 큰 어떤 은혜나 뭐 축복, 또 아까 은총이라고 했죠. 은총을 받는다거나 해서 자기가 매우 미안하고 송구하고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미안한 마음, 그것을 황송하다라고 하는데, 황송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자기를 낮추고 있죠. 이럴 때를 뭐라 그래요? 겸손한 어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겸손한 어조로서 뭔가 청유하고 있으니까 또 권유적 또는 뭐 설득적 어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표현 죽이죠. 이렇게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고 있는 백설을 담고 온다라고 합니다. 네, 예, 설일이라고 하는데, 꼭 설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새의 눈시울이, 얼음꽃이 피어 있는 것, 얼음꽃, 네, 얼음꽃 아세요? 얼음꽃, 네, 얼음꽃이 피어 있는데 얼음꽃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새의 눈시울이래요. 새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이라고 합니다. 얼음꽃. 네.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고 있는, 네, 눈물이, 그 얼음꽃이,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승천한 눈물, 저기 비가 그죠? 하늘로 올라가서 눈이 돼가지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고 있는 백설을 담고 온다라고 합니다. 하얀 순백의 순수죠. 순수 백설, 그런 순수함, 그런 것을 담고 온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떤 눈 내리는 어떤 어느 날, 어떤 그걸 보면서 고독한 삶,
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겸손한 어조 또 뭐랄까 뭔가 의지가 있는 의지적 어조도 있었죠. 네, 그런 어조로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는 참 맑은 물살입니다. 곽재구 시인의 시고요. 참 맑은 물살 발가락 새 해적이네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사랑해야 할 날들 제천으로 솟았네라고 합니다. 뭐뭐하네인 걸로 봐서 그죠? 이렇게 뭐뭐하네 해적이네 그죠? 솟았네 이렇게 말하잖아. 내로 끝나는 것 이건 왠지 좀 약간 그러니까 뭐뭐하네 이러면은 이제 지금 보니까 뭐뭐하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걸 방금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 그죠? 그럴 때 쓰이는 종결어미죠. 그러니까 종결어미가 어조를 결정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뭐뭐하네 하고 감탄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죠. 감탄조의 종결어미가 쓰면 뭐였죠? 영탄조라고 그랬죠. 영탄적 어조. 네. 또는 이렇게 좀 가깝게 약간 반말하듯이 표현한 걸로 봐서 또 어떻게 해요? 친근한 어조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친근한 어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참 맑은 물살 발가락새 해적이네. 물살이 막 해적인데요. 봄이 오니까 막 이것저것 다. 그리고 사랑해야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 막 솟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시행도 굉장히 짧은데 뭔가 이렇게 동적 표현들이 많아요. 이렇게 솟았네. 이렇게. 그죠? 솟았네. 또 물살. 참 맑은 물살. 그죠? 해적이네. 뭔가 막 동적인 표현도 많아서 그러니까 시가 짧고 빠르게 가면 경쾌한 어조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뭔가 동적이고 뭔가 솟구치는 느낌이 나면 뭐라고 그래요? 발랄한 어조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경쾌한 어조, 발랄한 어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봄이니까 여기저기서 만물이 솟나 봐요.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네, 뜨거워진대요. 참 고운 물살. 그 고운 물살을 보면 자기 화자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나 봅니다.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아까는 바람을 머리채같이 이렇게 머리채로 머리채 모양으로 표현됐었는데 이번에는 물살의 모습을 이렇게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출렁거리는 산들에 부신 허벅지 좀 봐. 아무 때나 만나서 한 몸으로 흐르는 그렇죠. 아무 때나 만나서 한 몸 되어 흐르는 이렇게 계속 이제 물길이 커지겠죠. 양도 많아지고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라고 합니다. 네. 어떤 봄의 참 맑은 물살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화자의 어떤 그 정조라고 하죠. 그런 것을 표현한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시들을 시들을 보면서 어조에 대해서 또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